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한때 팬데믹을 수혜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최고점 대비 주가가 무려 96%나 폭락한 바로 텔라닥 헬스입니다. 이 정도 하락이면 이게 정말 숨겨진 기회일지 아니면 여전히 피해야 할 위험한 투자처일지 오늘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텔라닥.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히만 짚어보면 원격 의료 서비스 회사죠. 화상이나 전화로 의사 선생님과 기본적인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심리치료 같은 걸 받는 그런 가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아요. 특히 그 팬데믹 때 다들 집에만 있어야 했던 시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잖아요. 그런데 2021년 초에 정점을 딱 찍고 나서는 정말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볼 부분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또 회복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지, 있다면 어떤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팬데믹 때 왜 그렇게 텔라닥이 잘 나갔었는지 이건 뭐 사실 너무 당연하긴 한데 봉쇄 조치 때문에 병원 가기가 좀 꺼려지고 또 실제로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원격 진료가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덕분에 텔라닥 서비스 이용자 수나 특히 기업 고객 통한 가입 회원 수가 정말 엄청나게 늘었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좋았던 시절은 정말 잠깐이었고 2021년 초 고점 이후로 주가가 96%가 빠졌어요. 96%면 이건 뭐 거의 회사가 망하는 수준 아닌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건 성장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요. 원격 의료에 대한 그 폭발적인 관심이 예전 같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가빠른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가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네, 특히 문제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텔라닥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였던 베터헬프라는 서비스예요. 이게 원격 심리치료 서비스인데 베터헬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서비스가 초반 성장이 기여한 건 맞는데 사실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고객 확보 비용이라고 하죠. 이게 좀 많이 높았어요. 광고비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광고나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들었는데 이게 계속 부담이 되는 와중에 시장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 마케팅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전만큼 광고해도 신규 고객이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경쟁이 심해졌다는 건 역시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원격 의료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경쟁자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고 특히 정신건강 분야는 더더욱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터헬프가 유료 회원 수를 유지하려고 쫓아 버거워진 거죠. 실제로 최근 2분기 실적을 보면 유료 회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나 줄었어요. 한 38만 8천 명 정도 수준으로요. 그리고 이게 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져서 2분기 베터헬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나 감소한 2억 4,04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그 베터헬프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정확히는 전체 매출의 38% 정도로 차지해요. 와, 38%요? 거의 40%인데? 네. 그러니까 회사 전체 매출의 거의 4를 책임지는 핵심 사업인데 여기서 유료 회원이 줄고 매출이 꺾인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죠. 어떻게 보면 성장 엔진 하나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핵심 사업이 흔들리면.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통합치료라고 부르는 다른 주요 사업 부문이 있거든요. 이건 주로 기업 고객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여기도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거기도 문제가 있나요? 이쪽은 전체 회원 수 자체는 늘고 있어요. 그건 긍정적인데 문제는 회원 한 명당 회사에 벌어다주는 평균 수익. 이걸 보통 ARPM, 회원 수는 늘었는데 회원당 수익은 줄었다. 그건 좀 이상한데요. 왜 그런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경쟁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공되는 서비스 구성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2분기 ARPM이 작년보다 7%나 하락해서 1.27달러 수준이었어요. 1.27달러요? 네. 결국 회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텔라닥의 2분기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6억 3,19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회사가 여전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계속 적자 상태인 거죠. 이러니 주가가 그렇게까지 폭락한 게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와, 진짜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데요. 성장 둔화에 핵심 사업 부진, 거기다가 수익성 문제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회사가 이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뭔가 좀 반전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전략 같은 거요. 네, 당연히 회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몇 가지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엄니프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건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엄니프트, 이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엄니프트 인수. 이건 텔라닥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엄니프트도 텔라닥처럼 원격으로 심리치료나 정신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텔라닥이 지난 4월에 현금으로 3천만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3천만 달러면 아주 큰 규모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금액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정말 좀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엄니프트가 가진 사업 모델의 특징이에요. 사업 모델의 특징이요? 베터헬프랑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엄니프트는 여러 주요 건강보험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피보험자나 그 가족들 다 합치면 무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니프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억 명이요. 와. 네, 이론적으로는 이 1억 명의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아서 아주 저렴하게 혹은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주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내야 했던 베터헬프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죠. 텔라닥 입장에서는 베터헬프의 그 높은 고객 확보 비용이랑 또 사람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 연계 모델이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베터헬프는 막대한 광고비 써가면서 직접 소비자를 찾아 나서야 했다면 엄리프트는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1억 명 풀 안에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건 확실히 매력적인데요. 혹시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 같은 건 없나요?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른 사업 부문들이 좀 주춤하는 동안에도 해외 사업 매출은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2분기 해외 매출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해서 1억 1,22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오, 10%면 괜찮은데요? 네, 물론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진 않지만 성장률 자체는 확실히 좀 돋보이는 부분이죠. 이것도 텔라닥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엄니프트 인수, 그리고 해외 시장 확장, 뭔가 좀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엄니프트 인수는 분명 잠재력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적용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베터헬프가 겪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비싼 고객 확보 비용이나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 같은 약점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텔라닥이 가진 마케팅 능력이나 자본력을 잘 활용하면 이 1억 명이라는 잠재 고객 기반을 실제로 좀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엄니프트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이 고작 1,500만 달러 수준이라는 점이에요. 네, 잠깐만요. 1억 명 이상 이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상 매출이 1,500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요? 그건 뭔가 되게 이상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왜? 왜 보험 적용 대상이 1억 명이나 되는데 그동안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단순히 아직 마케팅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원격 정신과 진료 자체를 좀 꺼린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혹은 보험사와의 연계 시스템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아, 텔라닥이라는 훨씬 큰 회사가 인수했다고 해서 엄니프트가 이전에 넘지 못했던 이 장벽을 과연 쉽게 넘을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물론 텔라닥의 자금력과 마케팅 역량으로 시도는 해보겠지만 이건 뭐랄까 그냥 지켜봐야 할 희망사항이지 아직은 확실한 성공 공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1억 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실제 전환된 숫자가 그렇게 낮았다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럼 해외 시장은 어떤가요? 거긴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성장률도 좋다고 하셨고. 해외 시장 확장도 이것도 뭐랄까 양날의 검이라고 봐야 해요. 분명 미국 시장보다는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 요인이긴 합니다. 시장이 덜 성숙했을 수도 있고 규제 환경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건 회사가 가진 제한된 자원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각기 다른 시장 환경에 맞춰서 전략도 짜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네요. 네. 그리고 설령 해외 매출이 계속 성장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텔라닥에게 가장 시급한 숙제는 어떻게든 흑자로 전환하는 건데 해외 확장이 여기에 얼마나 또 언제쯤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텔라닥에게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 엄니프트 인수나 해외 시장 확장은 회사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카드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한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존재해요. 특히 지속 가능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확실한 경로가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빡하네요. 기회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다 그늘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이 96%나 폭락한 주가, 이게 진짜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함정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성장세는 꺾였고 핵심 사업인 베터헬프는 흔들리고 있고 회사는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엄니프트 인수나 해외 확장 같은 반전을 위한 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성공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엄니프트의 과거 실적을 보면 그 보험 연계라는 모델이 만능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텔라닥은 팬데믹 때 반짝했던 이후에 지금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특히 베터헬프의 부진과 계속되는 적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죠. 엄니프트의 인수나 해외 시장 확장 같은 새로운 전략들은 분명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듯이 상당한 불확실성과 또 넘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보다는 위험 요인이 좀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당장 텔라닥에 투자하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소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내놓은 이 반전 카드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특히 엄리프트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는지, 이걸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저희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엄리프트 사례를 보면서 보험 적용이라는 문턱을 낮추려고 해도 과거 1억 명이라는 엄청난 잠재 이용자 기반에서 실제 이용률이 극도로 낮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게 참 의아했죠. 혹시 이것이 단순히 텔라닥이나 엄니프트만의 어떤 실행력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쩌면 원격 정신건강 의료라는 이 시장 자체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도전 과제나 혹은 사용자들의 숨겨진 선호도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정신건강 문제만큼은 아무리 편리해도 비대면보다는 대면 상담을 훨씬 더 선호한다거나 아니면 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또 다른 장벽들, 예를 들어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거나 하는 거죠. 즉, 지금 텔라닥이 겪는 이 어려움이 과연 이 회사 특유의 문제일 뿐인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더 큰 시장의 특성이나 이용자 행동 패턴을 반영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회사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시장 전체의 문제냐 이것까지 고려해야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